어떤 우정은 오래 지킬수록 나를 더 작게 만든다. 그날 서울의 한겨울에 한 문장이 나를 바꿨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뭐 하려고? 작은 골목 모퉁이에 있는 카페. 김서린 유리문 너머로 눈송이가 드문드문 내려왔다. 유리창에 닿은 눈은 잠시 머물다 이내 물방울로 변해 느리게 흘러내렸다. 카페 안에서는 숟가락이 잔벽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40년간 이어진 한 추억 위에 시간을 새기듯 잔잔히 울렸다. 우린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 친구는 고급스러운 모직 코트를 입고 목에는 선명한 붉은색 울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와 넓은 미소, 재즈 음악 소리를 덮으려는 듯했다. 있잖아, 친구가 말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돌리며 마치 귀한 장신구를 만지듯 막내는 이번에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갔어. 큰애는 강남에 집을 샀는데 15층이라 전망이 끝내줘. 그리고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제주도에 별장 하나 샀지. 여름에 가족들 전부 불러서 가려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 한마디마다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늘 같은 말이 스쳤다. 가볍지만 깊이 파고드는 말.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뭐 하려고? 나이 들어서 안 챙겨주는데? 무심하게 뱉은 말이었지만 시선이 나를 스쳐갔다. 단 1초였지만 나는 내가 비춰지는 걸 느꼈다. 마치 내가 평생 쏟아부은 시간과 선택들이 한순간 저울에 올려진 듯.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몇 마디 예의상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얼음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다. 친구는 몰랐다. 아니, 알 필요가 없었다. 내 가족이 언제나 완벽했던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 아이들이 당신처럼 자랑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숟가락 소리가 다시 잔벽에 울렸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울림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작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혔다. 나는 깨달았다. 따뜻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의 잔이 식어가는 건 모른 채 자기 잔에만 뜨거운 물을 채우는 순간부터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은 이미 식어 있었다. 쓴맛이 혀끝에서 목구멍으로 서서히 번져갔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손이 조금 떨렸다. 그건 밖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다. 어떤 우정은 평생 이어진 것처럼 보여도 한겨울 오후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겨울 카페에서의 만남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 그건 단지 시작이었다. 이어진 만남마다 내 안에 얇은 껍질 하나씩이 벗겨져 나조차 보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드러났다. 그 후 몇 달 동안 친구는 나를 몇 번 더 불렀다. 늘 번화가에 새로 문을 연 카페, 손님들이 서로의 대화를 듣기 쉬운 일부러 가깝게 배치된 테이블. 그리고 친구는 항상 통로 쪽 자리를 골랐다. 항상 그렇듯 이야기는 무해해 보이는 말로 시작됐다. 막내는 요즘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어. 큰애는 이번에 한정판 새 차로 바꿨어. 애들이 요즘 집에 자주 와 전부 비싼 선물을 들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게 했었다. 하지만 곧 보이지 않는 손이 대화를 내 쪽으로 돌렸다. 너는? 애들은 요즘 어때? 여전히 바쁘지? 아마 엄마 뵐 시간도 없겠네? 그 말 한 줄 한 줄이 가느다란 실처럼 내 가슴을 감아오더니 점점 더 조여왔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의 웃음과는 달랐다. 있잖아, 내가 지금 좀 곤란해. 주식 타이밍을 놓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해. 혹시 몇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솔직히
그 정도 금액을 당장 빌려줄 만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도 지금은 살림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깐의 침묵 후 친구의 목소리가 변했다. 낮아지고 약간의 비아냥이 섞였다. 40년 친구인데 한 번도 못 도와주나 보네. 통화는 짧게 끝났다. 마치 다시 열릴지 모르는 문을 방금 닫아버린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틀 뒤 문자가 왔다. 그날은 미안. 내가 좀 흥분했어. 우리 만나서 서로 더 이해하자.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한쪽 마음은 당장 메시지를 지우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 마음은 기억이 났다. 수년 전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찾아와 먹을 것과 봉투를 내밀던 그 친구. 그날 친구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고비 넘기면 너 더 강해질 거야. 그때 나는 이 우정이 내 평생의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다. 아마 이번 일도 오해일지 모른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익숙한 카페에 앉았다. 친구는 여전히 말을 많이 했고 여전히 자랑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말도 섞였다. 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강해져야 해. 아이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진심 어린 격려인지 아니면 내가 나보다 못하다는 말을 에둘러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몇 주 뒤 지인에게서 들었다. 모임 자리에서 친구가 내 개인사를 이야기했다는 걸. 아들이 이직한 일, 내가 빚을 갚으려고 땅을 판 일. 그걸 마치 심심풀이 뒷이야기처럼 꺼냈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했다. 걔는 항상 괜찮다고 하지만 난 알아. 아니라고. 나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떠올랐다. 함께 떠났던 배낭여행, 작은 전기레인지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밤들. 결국 거리는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쳤다. 우리 만나자. 문장 끝에서 커서가 깜빡였다. 1초, 2초. 그리고 나는 그 문장을 지웠다.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1월 초 어느 오후, 당신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와서 커피 한 잔 하자. 이번엔 진심이야. 아마도 나는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우리는 새로 생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바람 속 서울거리가 길게 펼쳐져 있었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당신은 이미 거기 앉아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래 기다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처음 대화는 늘 그렇듯 평범했다. 손주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 집이 고급스럽다는 이야기, 봄 휴양 계획 이야기. 나는 그저 듣기만 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그러다 그 말이 나왔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어조였지만 깊은 균열을 남긴 말. 너 그렇게 살면 늙어서 외로울 거야.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란 무슨 뜻인가? 자랑할 재산이 많지 않다는 뜻인가? 당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더 이상 당신의 자랑거리 이야기의 배경 역할을 해주지 않아서인가? 묻지 않았다. 그저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책상 위에 새겨넣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친구, 누구나 필요하지. 하지만 너 같은 친구라면 없어도 돼. 밖에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다. 나는 목도리를 고쳐 두르고 카페를 나섰다. 바람이 칼칼하게 목덜미를 감싸지며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무거워지는 발걸음에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얀 숨결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고 찬 바람 속에서 흩어져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다. 상실감이 어둠 속방안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40년의 인연. 하지만 한마디면 모든 것이 부서질 수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아들의 번호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었으며 그동안 내가 스스로 그려왔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아들이 너무 바빠서 나는 그저 그의 빽빽한 일정 속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들이 무심했던 게 아니었다. 단지 내가 스스로를 나를 흐릿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비뚤어진 잣대로 내 행복을 재고 있었던 것이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사르르는 듯한 추위가 아니었다. 나는 이불을 당겨 덮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더 이상 당신의 말이 맴돌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목소리만이 부드러운 후렴처럼 반복되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전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우울해서 웅크린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창가 옆 나무 책상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 젊을 땐 필요해서 친구를 사귀고 나이가 들면 아껴서 친구를 지킨다. 젊을 때의 필요함은 마치 달리는 길 위의 지팡이와 같다.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며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찾는 동반자. 하지만 수많은 구비기를 지나온 뒤에는 아낌이야말로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끼고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을 아끼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지나온 관계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생일이나 명절 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있었다. 말 한마디, 문장 하나에도 예의를 지키면서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한 관계들. 반면 1년 내내 연락이 없다가도 만나면 밥 먹었어? 라는 한마디로 진심으로 그리워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집 근처 새로 생긴 작은 카페로 향했다. 아늑한 공간에 와플과 갓볶은 커피 향이 공기 속에 스며 있었다. 노란 조명이 오래된 책장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곳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우리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서 몇 번 마주쳤던 은경 씨였다. 책과 식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나를 보자 은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이에요. 같이 앉아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리는 날씨, 새로 생긴 맛집, 자녀 이야기 등 여러 주제를 나눴다. 허세도, 비교도 없었다. 나는 더 잘나 보이거나 더 활기차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뚜렷하게 느꼈다. 은경 씨가 한마디를 건넸다. 곁에 남는 사람은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내 마음속 문 하나를 열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예전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부탁했어요. 돈이든 인맥이든. 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사라졌죠. 그땐 많이 서운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잃은 건 친구가 아니라 이미 진심이 사라진 관계였다는 걸. 은경 씨는 잔잔하게 웃었다. 그때부터 경계를 두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문을 통과해 영원히 머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죠.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내 찻잔 위에 내려앉아 부드러운 황금빛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억지로도, 방어적으로도,
비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웃음이었다. 그 감정은 마치 차가운 바람 속을 오래 걷다가 마신 따뜻한 물 한 모금 같았다. 달콤하지도 진하지도 않지만 굳어있던 마음 한 구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온기였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서울의 불빛이 켜지고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오래된 목도리와 함께 나는 가방 속에 새로운 다짐 하나를 담아왔다. 나를 있는 그대로 있게 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자. 그게 지켜야 할 관계다. 은경 씨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뒤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뿐 아니라 걱정의 짐까지 덜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였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어떤 관계에서든 자유롭게 경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재정 정리부터 시작했다. 식탁에 앉아 앞에는 청구서 더미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은행의 지출 항목을 하나씩 여러분이 잊고 있던 정기 결제 서비스가 있었다. 거의 1년 동안 가지 않은 요가 회원권, 거의 켜지 않는 케이블 TV, 몇 번 쓰다만 음악 앱 이 세 가지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약 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보험도 다시 점검했다. 보상 한도만 다르고 거의 동일한 건강보험이 2건 있었다.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후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상품만 남기기로 했다. 절약되는 금액은 한 달에 3만 5천 원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합치면 주말에 좋은 책 몇 권을 샀거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 다음에는 소소한 수입을 만들 방법을 찾았다. 옷장을 열어 상태는 좋지만 오래 입지 않은 옷들을 꺼냈다. 베이지색 퍼코트, 세일 때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핸드백,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도자기 찻잔 세트. 중고거래 앱에 올리자마자 그 핸드백은 10분 만에 방금 올린 거 바로 구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구매자는 가방이 너무 예뻐요. 깨끗하게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겼다. 나는 작은 금액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생활 공간을 비우고 내 정성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또한 블로그 쓰기도 시도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 정리와 지출 관리 팁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첫 번째 글, 재정 정리로 한 달 10만 원 절약하는 법, 이 17개의 좋아요와 5개의 댓글을 받았다. 그중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글을 보고 저도 제 지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남겼다. 그 말을 읽으며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생긴 듯 마음이 따뜻해졌다. 연금과 안전한 자산 관리도 한 달에 하루씩 점검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수첩과 색색의 포스트잇을 펼쳤다. 노란색은 수입, 파란색은 고정 지출, 분홍색은 비상금. 온라인 쇼핑 지출은 줄이고 의료비 비상금은 조금 늘리고 장기 저축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표시했다. 마치 찢어진 지갑의 구멍을 한 땀 한 땀 꿰매는 기분이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지갑에 작은 구멍들을 메우고 나니 돈이 새어 나갈까 하는 불안이 사라졌다. 모든 수입과 지출이 손안에 있다는 확신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새로운 평온함을 주었다. 재정 정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가 아니라 조금씩 몸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 근처 공원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몇 바퀴만 걸어 근육을 풀 생각이었는데 아파트 단지의 아침 산책 모임에서 같이 하자고 초대받았습니다. 새벽 6시, 잎사귀 위에 이슬이 맺히고 건물 뒤로 해가 막 올라오는 시간. 경사진 길 위로 발걸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호흡도 한 박자씩 맞아갑니다. 발이 아파서 그만둘까 고민하던 날, 모임의 한 분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봐요. 이 한마디가 힘내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어느 말보다도 저를 더 오래 걷게 만들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식탁 위엔 따끈한 현미밥, 제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부드러운 향이 나는 두부버섯국이 올려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더부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치킨 먹자고 부를 때, 비 오는 날 매콤한 치즈라면이 생각날 때, 그날 밤 배가 더부룩해져 생강차를 타 마셔야 했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듣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마음껏 먹었다면 내일은 다시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또한 건강검진에도 더 성실해졌습니다. 예전엔 병원 가기 귀찮거나 괜찮겠지 하며 건너뛰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만을 기록하는 전용 노트를 만든 뒤로 달라졌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일 때마다 초록색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유료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건강한 길을 걷고 있다는 작은 신호등 같았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생활 습관을 조정하라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노트 속 초록색 표시가 길게 이어진 것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 직접 만든 건강한 식사, 그리고 꾸준한 건강 관리가 어우러질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은 충실한 동반자와 같아서 내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질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선택도 훨씬 분명해진다는 것을요. 경제적 독립이 나를 굳건히 서 있게 하고 지속적인 건강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나를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풍요로운 마음이다. 그 풍요로움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매일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나는 예전에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집 근처 문화센터의 서예 수업에 등록했다. 첫날 붓을 잡았을 때 내 손은 가볍게 떨렸고 먹물은 종이의 틀을 벗어나 번졌다. 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은발의 눈이 빛나는 여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떨리는 선도 살아있는 선이란다. 손과 마음이 들려주는 자기만의 이야기야. 그 말에 나는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금이 간 선이나 비뚤어진 핵조차도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그와 함께 나는 구립도서관의 작은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정해 읽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날은 내가 사랑 속의 인내에 관한 문장을 읽을 차례였다. 몇 단어에서 목소리가 잠시 멈췄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도 이런 시간을 겪어봤어요. 그 짧은 끄덕임 하나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에 신청했다. 그날 아침은 사르르는 추위였고 숨은 흰 김으로 변에 흩어졌다. 나는 골목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할머니께 따뜻한 도시락을 건넸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 오늘은 덜 춥네요. 그건 날씨가 풀려서가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건네진 따뜻한 손길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나를 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먼저 누군가를 데워주는 것임을. 서예 수업, 독서 모임, 그리고 봉사활동. 그것들은 서로 다른 세계 실처럼 얽혀 내 마음의 직무를 짜나갔다. 차분한 먹비의 실, 따뜻한 활자의 실,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가 실이 되어 한데 엮였다. 그리고 완성된 무늬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이 더 넓고 더 충만해졌음을 보았다. 어느 저녁, 책상을 정리한 뒤 나는 서예로 한 문장을 써서 현관에 걸었다.
외로움을 두려워 말고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건 나를 위한 다짐일 뿐 아니라 이 문 앞을 지나는 모든 일을 향한 초대장이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곁에 머무르길. 억지로 꾸미지도 연기하지도 않아도 되는 곳에서 주말에 아들한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아들 집의 부엌이 보였다. 밝은 나무색 찬장, 아담한 식탁. 며느리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손주는 까치발을 들고 두 팔을 높이 흔들며 외쳤다. 할머니, 할머니.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아들은 화면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놀란 듯 말했다. 엄마, 예전보다 훨씬 환해졌네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었다. 그 화남은 화장품도 새 옷도 아닌 내가 진짜 내 자리에 서 있다는 감각에서 온 것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랜 친구였다. 괜찮으면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한 줄만으로도 마음이 풀려 서둘러 핑계를 대며 모든 상처를 덮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손가락은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글을 쳤다. 내가 평안하길 바라. 그리고 나는 나의 평안을 선택할게.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분명한 경계 하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다음 날 아침, 봄이 찾아왔다. 창문을 열자 기울어진 햇살이 들어와 나무 바닥 위에 금빛을 깔았다. 탁자 위, 이른 아침에 내려둔 커피 잔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올랐다. 그걸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는 법을 알게 됐다는 것을. 오늘 커피에는 안개 낀 카페에서 마시던 그날처럼 쓴맛만 있지 않았다. 조금의 단맛, 조금의 온기, 그리고 한 조각의 평안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두려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추려고 이미 작아진 옷 속에 억지로 몸을 끼워 넣는 일이라고. 내게 꼭 맞고 따뜻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찬바람 부는 날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나의 봄은 더 길어질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몇 년 전 이런 메모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꾸미기용이 아니라 매일 쓰기 위한 메모다. 1. 인간관계의 경계. 어떤 사람을 만난 뒤마다 피곤하거나 머리가 무겁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 내 사적인 이야기가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 곁에 있으려면 억지로 맞춰야만 받아들여지는 관계라면 붙잡을 필요 없는 사람이다. 2. 지갑. 매달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한 가지 줄인다. 읽지 않는 잡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등. 작더라도 부수입을 한 가지 만든다. 쓰지 않는 물건 판매, 원고료를 받는 글쓰기 등. 모든 지출을 기록해 내 지갑에 새는 구멍을 메워나가는 과정을 확인한다. 3. 몸과 마음. 하루 30분 이상 걷기. 호흡과 발걸음이 함께하며 천천히 사는 법을 떠올린다. 하루 한 끼는 직접 만든 음식을 먹기.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증거다. 한 가지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고 최소 한 사람과 나누기. 함께할 때 즐거움은 2배가 된다. 나는 이 메모를 옷장문에 붙여두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평안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에서 온다는 것을.